6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6시 5분입니다. KBS. 직정성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김용민 라이브. 김용민 라이브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뉴스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에서 방송된 내용 중에서 한 장면을 듣고 뻐꾹뻐꾹 안에 들어갈 내용을 맞춰보세요. 문제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갈 수 있으니 잘 듣고 정답을 보내주세요. 그럼 문제 나갑니다. 심재철 의원이 그렇다면 이 국면에서 왜 갑자기 그 80년의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는지 그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신 바 없으십니까? 저는 좋게 생각하면 아직도 이분이 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자꾸 이 40년 전으로 기억이 소환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빨리 마음의 평안을 찾아드려야 되겠다. 예. 혹시 이것이 어떤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면 정말 그런 일은 다시 일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금방 지나갔죠? 그래서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저는 좋게 생각하면 아직도 이분이 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자꾸 이 40년 전으로 기억이 소환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한편에서 생각을 합니다. 네. 빨리 마음의 평안을 찾아드려야 되겠다. 네, 오늘 퀴즈는 잠깐 인터뷰 코너에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최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이에 1980년 서울의 봄과 관련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죠. 어제 코너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심재철 의원이 왜 갑자기 1980년의 이야기를 꺼냈는지 그 의도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윤호중 사무총장은 심재철 의원이 아직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심재철 의원이 아직 벗어나지 못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것의 사전적 의미는요, 어떠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서 심리적 불안을 느끼는 증상으로 심리학에서 정신적 외상을 뜻합니다. 네, 자, 정답은 네 글자입니다. 끝에 마가 들어가죠. 끝에 마, 네 글자 중에 마가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정답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는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KBS 모바일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자, 기상천외한 오답을 보내서 저를 웃기시는 분께도 특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찾아냈던 꿈에서라도 잊지 못했던 눈앞에 허름거리던 그 어느 날을 기억하니 너 우리가 다짐했던 것, 지금 동염했던 것, 그게 무엇이었고 뜨거웠었고 태양을 겨냥했었고 숲을 꿰뚫었었고 다만 타오르던 가슴에서 터져나오던 이제는 모두 어디에 그 기억이라도 적이라도 어디에 그 마음이라도 그 다짐이라도 무엇이 앞길을 막고 그 어느 누가 외방을 놓고 티 없이 웃어버리던 그 어느 날을 기억하니 너 우리가 다짐했던 거 지금 동염했던 거 그게
무엇이었건 뜨거웠었고 태양을 겨냥했었건 숲을 꿰뚫었었건 다만 타오르던 가슴에서 터져나오던 이제는 모두 어디에 그 기억이라도 그 흔적이라도 터져나오던 이제는 모두 어디에 그 기억이라도 그 적이라도 어디에 그 마음이라도 그 다짐이라도 김동률과 이적이 부른 우리가 쏜 화살은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노래 들으셨습니다. 6시 5분부터 합류하신 분들 계시죠? 여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평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에 매일 방송 파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5시 때 못 들으신 분들 팟캐스트에서 다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5시 들으신 분들도 다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꼭 즐겨주세요. 에? 안 즐기시기만 해봐라. 예. 즐겨주실 줄 믿습니다. 예. 자,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현장을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확인해 볼까요? 잠깐 인터뷰 코너 중 퀴즈에 나온 바로 그 장면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뭐 좋게 생각하면 아직도 이분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자꾸 이 40년 전으로 기억이 소환되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한편에서 생각을 합니다. 네, 정답은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때 잡혀가서 고문 끝에 함께 운동했던 사람의 이름을 불었던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고문한 게 잘못입니까? 고문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지금 우리의 몫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문을 합리화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 미몽에서 깨어나게 하는 목도 있을 테고요. 네, 자, 정답은 트라우마였습니다. 정자 여러분은 어떤 답을 보내셨는지 만나보겠습니다. 김성재님, 제가 정답 끝에 마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회전목마. 자, 그리고 5120번 쓰시는 분, 저는 7학년 70대신가 봐요. 김진은님, 트라우마입니다. 맞히셨어요. 4679번 쓰시는 분, 앞부분이 트고 끝부분이 마. 그런데 정답은 트로이 목마? 네. 자, 그래요. 그리고 7973번 쓰시는 분, 마가 끼었다. 네. 맨 끝에 마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예. 자, 6627번 쓰시는 분, 정답 멘붕. 네. 자, 그리고 끝에 마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5214번. 네. 애기 엄마. 네.
자, 1486번 쓰시는 분 고문 후유증 아닌가요? 지금은 고문이 없죠. 좋은 세상입니다.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자, 3128번 쓰시는 분 이러지 마. 네. 자, 그리고 7045번 쓰시는 분 카리스마. 네. 그리고 김영철님 호사다마. 예. 9368번 쓰시는 분 정답 트라우마.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고 유익하네요. 전 심리 상담사입니다. 아이고 뭐 단번에 하셨겠네요. 자, 8417번 쓰시는 분 트라우마지요. 늦은 학업을 위해서 열심히 등교하는 길에 잘 듣고 있습니다. 늘 유쾌하게 풀어주셔서 좋아요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3834 쓰시는 분 요은사마. 네, 6571번 쓰시는 분 세옹지마. 네. 자, 3841번 쓰시는 분 답은 트라우마. 소방관들만 이런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정치인들도 트라우마가 있네요. 이런 말할 여력이 있으면 소방서 위문 한번 갑시다. 네, 소방서 위문 가는 거 뿐만 아니라 우리 소방관들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그런 법안 통과에도 좀 도움을 줬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073번 쓰시는 분은 후쿠시마. 네. 자, 준수방님 5공화국. 네, 5공화국 때 벌어진 일이긴 합니다. 예, 그래요. 고문한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듭니다. 예. 파악한 사람은 이근한 씨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과거에 노덕술 뭐 이런 사람들. 그 많던 고문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예, 어디로 갔을까? 오늘 김동률, 이적씨 노래를 앞부분에서 들었습니다만.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확인은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에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요. 막간을 통해서 라디오 정보센터로 들어온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조진주 씨가 준비하고 있네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이번 주말 추가 경정 예산안과 경제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엽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빚어진 의원들의 무더기 고소 고발전과 관련해 162명이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오늘 서울 남부지검이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국회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남부지검에 접수된 고소 고발 사건은 15건으로 모두 167명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전자 임원 2명에 대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의 전망을 놓고 시장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오늘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앞서 어제 미국과 유럽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서울 목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학대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네. 교통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6시 18분 지나고 있는데요. KBS 교통정보센터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오늘 퇴근길 평소 수요일과는 달리 많이 밀립니다. 어버이날을 맞아서 가족 모임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까지 14km가 정체고요. 또 비봉에서 용담터널까지나 서서울요금소에서 막히고요. 일찍에서 금천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으로 서해안고속도로 나란히 긴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조암 부근에서 밀리기 시작해서 송산 휴게소를 지나서까지 14km 구간에서 정체가 계속되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안성분기점에서 남사까지나 기흥 동탄에서 수원까지 막히고요. 서울요금소에서 판교까지 다시 달래내국에부터 한남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 방향으로는 서창분기점 부근의 작업은 마무리가 됐는데요. 하객분기점에서 서창까지 8km 정체 여전하고요. 인천 쪽은 석수에서 광명까지나 서창에서 문화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그 느낌 코코코코콘 팝콘처럼 톡톡 터지는 이야기. 팝콘 먹으면서 듣고 싶은 설전 팝콘 토론. 예, 그래요. 뭐 이런 건 청취율 조사 기간에 해야 되는데 뭐 그냥. 국내에 안 계신 분은 자꾸 이렇게 소환해가지고. 박원순 말입니까? 그분은 국내에 계시고요. 아닙니다. 지금 런던 갔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 둘 다 지금 밖에 계시면 유럽 쪽에 계시네요.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성대모사를 해왔는데, 예.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 박원순 시장하고 좀 막역한 사이 아니세요? 뭐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 뭐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밋밋해요 그냥. 예, 밋밋해요. 당도 다르고 뭐. 그러네요 보니까. 예. 지지 안 합니다. 진짜. 실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최영일 시사평론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예, 우리 저야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팝콘맨, 우리 팝콘을 또 함께 즐기기 딱 좋은 우리 영일이 형님. 예, 왜냐하면은 팝콘은 계속 전 먹어도 되고. 영일이 형님은 끝없이 얘기를 하시니까 고사님 내가 팝콘을 다 혼자 먹으니까 예. 저는 오징어라도 씹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팝콘맨 우리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고 아니 이분은 누구십니까? 아니 무슨 오늘 저기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도 좋아. 목소리도 좋아. 조각이에요, 조각. 아니 이거 지금 보이는 라디오죠? 예, 보이는 이거 아마 라디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왜 놀랐는지 알 거예요. 아니 여론조사 전문가 오시라고 그랬는데 무슨 영화 배우 아이돌을 불렀어요. 아니 영화 배우에 대한 그 꿈도 있었습니까? 제가 한때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고 이제 모델 대회를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운이 좋게 1등까지 해서 1등? 네, 자동차 모델까지 했다. 그래요? 어느 자동차? 그 일본의 T 자동차라고. 네, 그런 일본 운 좋은 이력이 있습니다. 운 좋은 네네. 이분이 누구시냐면 리얼미터 부소장 김주영 이사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분이 나쁩니다. 아닙니다. 갑자기 드라마가 됐어요. 예, 아니 우리 프로가 말이죠. KBS 아침 드라마가 됐어요. 예. 정말 진짜 아름다울 밑자를 써도 전혀 무방한 우리 아름다울 미남 우리 김주영 이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오늘 또 여론조사를 또 소상히 짚어주시려고 했는데 준비 많이 하셨네요. 이래야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예, 근데 또 10m 준비하신 분들 보면은 되게 5년차 미만입니다. 그래요. 우리 최영일 평론가 그냥 오시잖아요. 그렇죠. 오셔서 원고 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 하나? 팝콘 얘기 하겠지. 예, 그렇습니다. 스튜디오 들어오시고 원고 보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딱 안 보는 적도 많아요. 그래요. 어떻게든 돼요. 예. 자, 우리 김주영 이사님 여론조사 전문가까지 모셔가지고 아주 세심한 팝콘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팝콘 각인 이야기들 대한민국 국민 여론까지 총망라해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콩으로 참여하시는 경우엔 무료고요. 자, 5월 10일입니다. 이제 모레인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제 2년이 된 시점입니다. 2년. 야, 그러니까 5월 9일에 대선이 있었고 5월 9일 조기 대선이 있었죠. 예, 5월 10일에 취임을 하셨어요. 오전에 취임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20대 대통령 2022년에 선출하는데 그때는 대선이 3월 초죠. 3월 9일이겠죠. 아무래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2 달 정도의 인수위 기간이 있을 테고요. 있고 이제 5월에 취임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 문재인 10일에 대통령의 취임을. 임기가 2022년 5월 9일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 3월에 아마 그 무렵이면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일에 대선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날짜로 보면 그런 셈이 됐어요. 네. 묘하게 됐어요. 사실 원래 항상 우리가 겨울에 대선이 있었는데 봄에 대선이 있게 된 것도 박근혜 대통령 파면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뭐 불행한 일로 인해서 대선 날짜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좋아요 바뀌어서 겨울에 너무 춥습니다. 아, 그렇죠. 야외에서 유세하려면 추웠어요. 네, 그렇습니다. 봄에 이제 대통령을 이제 만나게 되니까요. 새 대통령을.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2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를 돌아보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은 언론들이 부정적으로 보는데 말이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 현재 지지율을 보게 되면은 역대 최고예요. 역대 2위. 아니 최고 아닙니까? 최고? 역대 2위. 역대 2위요? 그 조사마다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네, 조사마다 약간 다른데요. 저희 그 리얼미터가 출범이 2005년에 했기 때문에 아주 좀 갤럽 조사를 제가 또 이렇게 조사를 해왔습니다. 네. 보면 그 2년도 4사분기 그러니까 4사분기 때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살짝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갤럽 조사에 의하면 갤럽 조사는 그렇고 그 다음에 달라졌네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달라지겠죠. 1분기가 달라지죠. 어제 그 한겨레 한국 리서치 조사는요 역대 1위입니다. 그거는 50%가 넘는 결과가 나와서 그렇죠. 그걸로 보면 1위인데 그 조사마다 약간씩의 편차가 있는데요. 어떤 조사에서는 또 김대중 대통령이 2년 차에 가장 높았던 걸로 나오는 것도 있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작년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작년에는 80%를 웃돌던 지지율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많이 빠지는 셈이 됐는데 그거를 좀 한번 짚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디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지지율이 이렇게 빠졌다고 봐야 할 수 있을까요? 아, 문재인 대통령 2년 차를 이제 두 단어로 얘기하면 북한과 이제 경제.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잘 가던 닭갈비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근로 단축 시간 그거로 인해서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을 많이 동원해 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질적 저하가 물론 이런 안타까운 소식도 있지만 향후 이제 3년 차 어떻게 이제 문재인 정부께서 잘 하실지 우리가 국민들이 한번 염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여기 왔습니다. 네, 예. 자, 그래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 결과 그 조사 결과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저희 리얼미터가 5월 1주차는 상승했습니다. 거의 50%에 육박했는데요. 긍정평가가 49.1%, 부정평가가 46%로 7주째 40% 후반대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 지지도는 중도층 호남과 서울, 경기, 인천 30대와 60대 이상에서 주로 상승했고요.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아, 그래요. 자, 또 조사 개요를 저희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조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의뢰자는요? 네, YTN이 의뢰했습니다. 조사 대상과 응답률은요? 네,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18명을 대상으로 조사 응답률은 6.3입니다. 조사 일시는요? 2019년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고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서 쉬었습니다. 네. 조사 방법과 표본 오차도 말씀해 주시죠. 네, 유무선 전화 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을 사용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2%. 자, 아까 저희가 한겨레 조사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겨레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19살 이상 유권자 1,000명을 상대로 지난 5월 2일부터 5월 3일 이틀 동안 진행한 여론조사입니다.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결과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 51.7%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혹은 한국 리서치 혹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가면은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됩니다. 예, 했습니다. 그래서 자, 문재인 정부의 가장 강력한 지지 그룹은 역시 보니까 30대 40대인 것 같아요. 3040. 특히 40대. 가장 많이 이탈한 층은 세대로 보면 20대죠. 박원석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20대가 지금 처해 있는 사회 경제적 조건이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20대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게 있고 또 지금 이제 20대 사이에서도 젠더 이슈를 둘러싸고 편차가 무시 못해요. 이거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약간의 오해도 섞여 있는데 현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보면은 좀 젠더 편향적이다, 여성 편향적이다 이런 인식을 20대 남성들 사이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뜯어보면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아마 뭐 양심적 병역 거부라든지 이런 몇 가지 그런 정책들이 이제 그런 인식을 형성하게 된 배경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예. 또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취업 비리 이런 것들이 막 터지잖아요. 물론 이제 뭐 자유한국당 사이드에서 터진 일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도 이 제도권에 대해서 20대가 굉장히 불신을 크게 갖는 또 워낙 이제 공정이나 또 제대로 된 경쟁 이런 거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여론들이 종합적으로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고 그에 반해서 이제 3040들 같은 경우에는 좀 보편적 가치 이걸 이제 선호하고 또 거기에 반응하는 이제 그런 그 차이를 좀 보여서 아마 20대 여론조사 결과와 30대 그 이 정치 성향이 왜 이렇게 다르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고 저도 궁금한데 실제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다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 2년 중간 평가를 해봤는데 네. 낙제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낙제점이다. 최영일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뭐가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시각으로 한번 보자고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시각으로 보거나 혹은 뭐 다른 비교적 뭐 이 정도면 선방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건 평론가가 할 얘기고. 아니 이건 꼭 총선 전략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네. 본질적인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은 자유한국당의 정책 방향과 정반대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려고 하는 힘의 방향이 이게 이제 벡터라고 얘기하죠. 수학에서는 180도 반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입법부인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은 단 하나라도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제 그만두잖아요. 오늘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만두면서 자유한국당 제발 국회로 돌아와 달라. 그러면서 제일 아쉬운 점이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가 된 이후에 국회에서 하나도 여야가 합의한 게 없다. 한 건도 처리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정반대거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 내지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시각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바라는 정책과 완전히 반대로 갔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적폐청산 하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문정부는 적폐청산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그런 측면에서 낙제점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이 그분들의 시선에서는 온당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이 판단하겠죠. 자,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3년차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입니다. 높은 수준입니다. 높은 수준이에요. 1위 하는 것도 있고요. 앞서 얘기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집권 3년차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1년, 2년 때까지는 뭐 허니문 피어리드라고 하던가요. 그런데 이제 3년 차 되면 이제 집권 중반기를 지나서 봐주지 않죠. 말기로 가는 이런 때고. 그래서 뭐 평론가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제는 성과를 보여줄 때가 왔다. 자, 어떻습니까? 3년 차 이후의 지지율. 김주영 이사님. 네. 접니다. 한국갤럽이 1988년도 이제 노태우 정권 때부터 조사한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했듯이 2년차 후반쯤 이제 4, 4분기 또는 3년차 초부터를 이제 조사한 게 1, 4분기 조사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년차 4, 4분기에 44%가 나와요. 그러면서 쭉 이제 3년차 1분기부터 쭉 하락 국면을 맞고요. 그다음에 그 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 너무 뭐 쇠고개 파동이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초반에 하락하다가 2년차 4, 4분기에 47%를 이제 경신하고요. 그다음부터는 40%의 이제 방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워낙 이제 많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3년차 이제 1, 4분기부터 30%대를 이제 유지하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이제 짚어봐야 되는데요. 2년차 4, 4분기에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제가 또 KBS 오늘 첫 출연이라서 좀 조사를 또 했습니다. 그래요? 김대중 대통령의 50% 육박하는 그 퍼센테이지와 문재인 정부의 50%에 육박하는 그 퍼센테이지는 다릅니다. 왜요? 어떻게 되냐면요. 김대중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50%, 부정평가는 20%로 나옵니다. 30% 격차가 있죠. 이거는 정부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그다음에 전 정부에 전 시기에 대한 실망감이 덜하기 때문에 어떤 완충 작용을 하는 완충 지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권은 49%, 46% 거의 동률입니다. 반반입니다. 예.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네. 3년 차에서 그만큼 아까 말씀했듯이 성과를 보여달라. 아니면 돌아서겠다. 이런 반증이 아닌가라고 분석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예. 이게 정부 여당이 약간 숙고해야 될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네. 앞서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또 노무현 정부 쭉 이제 2년 차에서 3년 차 접어드는 시기에 국정 운영에 대한 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새 정부는 정권 초반에 다 악재들이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탄핵이 있었고, 네. 이명박 정부 때는 뭐 광우병 쇠고기 촛불 시위가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세월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는 이렇다 할 악재가 없고 오히려 남북 관계가 급진전되면서 정치적으로는 호재가 더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하락의 추이는 지금 비슷한 거예요. 다른 역대 정부들도 정권 초기에는 70% 80% 선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주 초기에는. 네네. 그럼 그 이유가 뭘까? 전적으로 사실은 이 경제 문제에서 비롯된 이 지지율 하락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그렇다 그래서 뭐 역대 정부들보다 이 정부가 경제 정책 운영을 뾰족하게 못한 게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지표를 보더라도 뭐 경제를 망쳤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근데 이제 체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거고 지금 이제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이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데다가 대외 경기 여건이 굉장히 안 좋고 이게 실물 경기 회복 속도 굉장히 느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체감 경기는 더 나쁠 수밖에 없죠. 그런데다가 기대감은 굉장히 높아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 그래서 일자리 상황판 내걸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일자리에 돈도 많이 썼습니다. 솔직히 한 50조 이상 돈을 썼는데 일자리 양이나 일자리 질 측면에서 그다지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보이지 않고 최저임금이 가장 도드라진 문재인 정부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상징처럼 돼버렸는데 사실은 최저임금은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영업자들이라든지 또 영세한 중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여론도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문재인 정부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호흡을 가다듬고 애초에 하고자 했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그리고 정말 이 핵심적인 줄기를 잡아서 성과를 만들어내야 될 그런 시기고요. 내년 총선은 어찌됐든 간에 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 이 선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평가와 심판의 소재는 경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경제실정론을 부각시켜서 탄핵 동맹에 가담했던 중간층을 분리해내려는 그런 전략을 취할 거고 문재인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그 탄핵 동맹에 가담했던 중간층을 묶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층은 프레임으로 묶이지 않습니다. 뭐 적폐청산, 뭐 좌파 독재 이런 걸로 묶이지 않아요. 그분들은 실제 굉장히 실용적이거든요. 자기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그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중간층이 등을 돌리는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정부 여당은 굉장히 유의해서 숙고할 필요가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봅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정권 초기에 그야말로 하늘에 닿았던 그 지지율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인데요. 자,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동안의 주요 포인트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소상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주영 리얼미터 이사와 또 함께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초반에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던 적이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초기에는 80%라는 그런 경이적인 10명 중 8명이 다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어요. 문 대통령이 그 대선에서 득표한 비율이 41%인데 거의 뭐 그러면 제가 이거를 봤을 때 BTS 대통령이다. 문 TS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락폭이 커지는 이제 이 구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2년 문재인 정부의 2년을 5섹션으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게 그 줄어드는 게 7월 3주차인데요. 이 3주차가 그러니까 취임 첫 해. 네네. 이게 72.4%로 하락합니다. 여러 가지 뭐 최저임금의 논란, 그다음에 뭐 캐비넷 문건이나 원전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있는데요. 저희 리얼미터에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리얼미터에서 지금 현 상황과 정말 같은 상황입니다. 2017년 가을쯤에 북한에서도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맞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게 미사일 실험, 그러니까 미사일 핵 실험을 한 달 반꼴로 계속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서 저희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주간 단위로 1%씩 계속 하락합니다. 같은 상황이죠. 지금 상황이. 네. 물론 북한의 이슈가 있고 하지만 네. 이제 그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이제 하락하긴 하락할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발언,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으로 완충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그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저 혼자 예측해 봅니다. 네. 혼자. 숫자 얘기를 저 혼자입니다.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아니 선생님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예, 사실은 그 2007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어쩌면 그렇게 매 주말 새벽마다 도발이 있었는지 이걸 지난해 그 한 해 지나서 4.27 남북 정상회담 때 그 저 옥류관에서 냉면 뽑는 기회까지 가져왔잖아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언급을 해요. 자 이후로 새벽에 문재인 대통령이 잠설치는 일은 없게 내가 해드리겠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아는 거예요, 그걸 도발을 매주 하면서. 근데 이게 뭐 잠설치는 문제가 아니라 NSC 소집이 돼야 되고 안보의 위기 상황으로 느껴지니까 그때마다 이제 이저 하락폭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이번에 1년 5개월 만에 도발이라고 한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도발이라고 하죠. 왜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는가. 근데 이게 미사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지대지 미사일로 확언했는데 20여 발 중에 하나는 지대지 미사일이다. 이건 탄도미사일로 볼 수 있다. 그럼 유엔 제재 위반일 수 있으나 도발로 보진 않는다가 한미 당국의 공통된 입장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북유럽 통신은 이것은 매우 특별한 초대장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대화하자라는 어떤 일종의 압박을 다른 형태로 한 것이다. 이런 맥락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한미 훈련에 대한 불쾌감 표시. 그리고 미국은 ICBM을 쐈잖아요. 미국은 ICBM 쏘고 이거 우리 통상적인 저 시험 발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은 축소됐지만 전개됐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이 지금 이제 이 방사포 등 포를 쏘면서 지금 지대지 미사일을 하나 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도발로 볼 것이냐. 그런데 문제는 국제적 경계선을 넘지 않았다. 이게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이에요. 자기네 그 영해에서 한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국제적으로는 공통된 시각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조금 입장이 다른 두 집단이 있으니 자유한국당과 이제 일본의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하신 여론조사도 개요를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방금. 네. 2017년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조사했고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4,534명에게 유무선 전화 면접 자동답 혼용 방식을 사용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 54,534명한테 조사를 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2,540명의 그 응답을 받은. 제가 오늘 KBS 처음 출연이라서 살짝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KBS 출연하고 원상은 제가 그 해외 동포 시상식 때 할머니 모시고 온 게 처음이고 두 번째는 오늘 처음이었어요. 출연은 제가 처음이라고. 할머니 모시고 왔어요. 제가 이게 실수를 했네. 제가 숫자만 보면 지금 가슴이 콩닥콩닥 거려가지고. 아니 그럼 분이 무슨 여론조사 기관에 있습니까? 제가 숫자만 보면 콩닥콩닥 거리는 게. 저도 이럴 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컴퓨터도 한 번씩 꺼졌다 켜졌다 하는데. 아침에 수학하셨구나. 저녁에 좀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저임금 논란, 또 캐비닛 문건 논란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여론조사가 출렁인 적이 있었나 봐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7월 3주차에 이제 그 낙폭이 심했던 이 시기가 아마 최저임금 논란과 캐비넷 문건 그리고 그 탈원전을 이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저 신고리 오류코기 때문에 원자력 공론화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됐잖아요. 이런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때 또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졌던 때였는데 그래도 그때 70%대였죠. 네, 그래서 72.4%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70%를 갔다. 이런 게서 의미가 있고요. 자, 이것도 좀 개요를 좀 간단하게 또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좀 굵직굵직한 것만 개요를 설명하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같은 조사 결과였어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북한이 더 이상 뭐 미사일 실험 이런 거 안 하고 말이죠. 남북 또 한반도 평화 모드가 도래했던
2018년 1월 이후. 이때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평창 동계올림픽 국면입니다. 자, 그때 이제 굉장히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으로 60%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죠? 예. 그때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아까 그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아까 뭐 젠더 이슈부터 시작해서 20대에서 이탈이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2018년 1월, 2월 그 사이입니다. 이때 뭐가 있었냐면요. 가상화폐 논란이 있었죠. 가상화폐. 그러니까 저희가 아주 아까 그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좀 들어가기가 좀 뭐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가상화폐 그 투자한 사람들 중에 투기라고 해야 되나요? 투자를 해야 되나요? 둘 중 하나로 가겠습니다. 네, 투자한 사람들의 연령과 성별이 20대 후반 남성, 30대 초반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랬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규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미리 파는 그런 논란까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예 20대들이 등을 돌리는 이때를 저희가 표현하자면 이영자 현상이다. 이영자 현상. 네. 20대 영남 자영업자들이 이탈을 시작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라고 저는 이제 짚어보는 거죠. 그래 이 층들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때였던 것 같은데 말이죠. 자,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뭐 최저임금이 본격화됐고 그다음에 이제 다가올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하키 단일팀,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이때 일었었어요. 네, 그 어떤 뭐 승부와 관련해서 이런 이슈들이 있었죠.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엘리트 체육이잖아요.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됐는데 상당히 힘들게 경쟁을 해서 이제 겨우 뽑혔는데 이 중에 이 북한 선수를 받기 위해서 몇 개의 TO를 우리가 빼야 되는, 양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기량있는 선수를 뽑았는데 북한 선수 받자고 우리 선수 희생시켜야 되느냐라는 여론의 역풍이 일부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사실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되고 나서는 또 다시 호전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진짜. 한때의 어떤 그런 출렁임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텐데 그래도 꽤 존재감 있는 하락이었습니다. 맞아요. 저 대목은 이후에도 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이게 이제 일종의 20대들이 갖고 있는 공정 감수성을 건드린 거죠. 공정 감수성. 그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이 앞서 이제 최영일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누군가는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그 인내심과 노력을 가지고 거기에 올랐는데 누구는 무임승차하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20대가 굉장히 특수한 게 남북 관계의 개선이나 혹은 통일 이런 거에 대한 감수성이 40, 50대하고 많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40, 50대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조금은 더 온정적이고 조금은 더 이 남북관계 진전이나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반면에 20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민족의 대사를 위해서는 스포츠, 체육, 문화예술 이거는 뭐 조금 이 뭐 공정 프레임에서 벗어나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거는 이제 김용민 씨 같은 세대의 생각인데 20대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를 든 건데 우리 용민 PD의 생각이 아니고 앞서 그 가상화폐 논란도 이런 거지. 이게 사다리 걷어차기로 본 거예요. 맞아요. 가상화폐 정책을 자기들은 시컨 부동산 투기하고 그다음에 주식 투자해가지고 먹고 살 만큼 벌어놓고 쥐뿔도 없는 20대가 뭐 좀 해보려 그러니까는 그걸 뭐 불법이라고 규제한다 그러고 투기라 그러고 이게 아마 20대들의 굉장한 반발을 초래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저 같은 사람은 주식 투자 전혀 안 했습니다. 아니, 저도 안 했어요. 저는 주식 딱 10주 있어요. 한겨레 신문 주식. 10주씩이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조사에 대해서도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BS에서 의뢰한 리얼미터 조사인데 전국 19살 이상 유권자 1,509명이 이제 조사에 응했고요. 6.1%의 응답률이고 2018년 1월 22일에서 24일까지 조사를 했고 전화로 했습니다. 그래서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어요. 그래요. 그 취임 1년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4.27 남북 정상회담. 이때가 아마 취임 후 최고치를 찍은 지지율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북 관계 때문에 지지율이 좀 하락하다가 또 남북 관계 때문에 덕을 본 이런 그 조사 결과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취임 1주년인 2018년 5월 첫째 주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7.4%를 기록하면서 그냥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임 이제 첫 해는 80%라고 나왔잖아요. 이제 초기에는 그건 이제 기대 수치고 이게 제대로 된 수치다. 최고치를 1년 평가. 1년 평가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저희가 리얼미터가 2018년 5월 2일부터 4일 전국 2,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긍정 평가가 77.4%, 부정 평가가 15.9%로 격차도 크네요.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한 그 4.27 판문점 선언, 그로 인해서 이제 북미 회담까지 이어지고 또 그 다음 날 이제 여당의 압승, 그러면서 이런 이익으로 최고치를 경신하지 않았나라고 평가. 참 야당으로서는 악몽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6.12 이 북미 정상회담. 이 싱가포르에서였죠. 그 다음 날 6.13 지방선거. 북미 정상회담에 뭐 음모설도 좀 돌았어요. 전혀 뭐 설득력은 없었습니다만 자유한국당 선거를 망치기 위해서 전날에 북미 회담을 한 거 아니냐. 그 이해 있었네요. 그게 자유한국당이 참 착각하는 게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야당은 상대 안 해요. 대한민국 야당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나름 기분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그래도 또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그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자유한국당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때. 그랬네요. 그때 또 북미 정상회담을 했었잖아요. 굉장히 좀 민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자, 그러다가 2018년 9월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추석 직전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2018년 9월에 거의 또 저점을 찍습니다. 저점을 찍어요. 저점을 찍습니다. 저점을 찍어요? 무슨 일이 있었지? 52.9%로 이제 북한 이제 북미 정상회담까지 올렸던 최고치에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3분기 제가 넣어놨던 3 섹션에서는 이제 경제 지표가 악화됐다라는 방송과 보도가 계속 연속되면서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엄청나게 싸웠죠. 또 그것도 있었고 이제 부동산 정책 6월에 나왔던 부동산 정책 여러 차례 나오지만 이게 전혀 먹히지 않았고 도리어 또 계속 폭등세를 이어가게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민생 행보에 좀 관심을 갖자. 경제 악화, 보수 당과 보수 언론들이 계속 이제 불확실한 경제에 관해서 그리고 이제 또 남북의 평화 프로세스 이제 교착 상태를 언급하면서 지지율이 계속 하락했고요. 안타깝게도 2019년 2월 마지막 주죠. 그때가 아마 하노이 노딜이라고. 노딜. 이때 저희가 일간 집계, 저희 여기가 주간 집계에서는 47.1%였는데 일간 집계에서는 41%까지 떨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 득표율. 그 최저점을 찍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9월 조사하고 2월 조사를 다 얘기하셨네요. 이거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9월 조사 9월 17일부터 21일 2018년입니다. CBS가 리얼미터에 의뢰했고요. 2,507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고 무선 전화 면접 자동답 혼합 방식으로 사용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0%.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2월 거 얘기하셨어요. 2월 거. 아이고 참 바쁩니다. 2월 거는 어디 있어요? 2월 거가 어디 있어? 이것도 얘기해야 됩니다. 2월 거를. 2월 거요? 아까 2월 거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2월까지 이제 갔다. 라고 제가 큰 틀만 말씀해 드린 거고. 알겠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아유. 아니 우리 라디오로 이렇게 숫자를 많이 얘기하면 제가 오늘 알았어요. 다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김주영 이사님의 방송 분량이 제일 많은 거였어. 그래요. 자, 이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 2년을 총평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레임덕이라는 게 있죠. 아까 말씀하신 중간 평가도 있고 이제 중반기부터는 이게 위태롭습니다.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바로바로 매를 맞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이제부터 정말 잘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년은 기초 쌓기였다. 펀더멘털을 구축하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적폐청산이 2년 만에 끝나나요? 우리가 촛불 때 이야기했던 또는 과거에 잘못됐던 관행이나
방식, 요 관습이라고 부르는데 이 커스텀을 바꾸는데 네. 한 국가 사회가 2년 짧습니다. 예를 들면 네. 노동 정책이 2년 만에 성과가 나길 기대한다. 노동 정책은 성과가 안 납니다. 네. 아마 문재인 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업 정책을 써야 되겠죠. 중단기 성과를 내기 위해선. 하지만 성과는 나이죠. 경제적으로. 민생의 체감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러한 그 단기적인 성과와 중장기적인 성과에 대한 책임을 다 걸머쥐고 있어서 네네. 쉽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해내리라고 믿고 네. 해내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대한민국이 삽니다. 예. 여기서 저는 제일 지금 걱정되는 것은 네. 이념 충돌이거든요.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 낙제점 줬잖아요. 네. 낙제점을 기대하고 있는 세력과 집단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극복해내야 한다. 이 네.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김주영 이사님 그 마무리하면서 네. 이 말로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유한국당의 현재 지지율 상승세.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네, 좀 어려운 말로 하겠습니다. 네. 네, 아주 처음으로 어려운 말을 하는 건데 네. 정당 논리로 따지면요. 네. 지금 뭐 패스트트랙이라는 그 근래에 네. 이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상대방 정당이 자기가 지지하는 대표나 정치인들을 폄하하거나 깎아내리면 네. 자신들끼리 결집하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정당 논리라고 제가 책에서 얼마 전에 봤거든요. 정당 논리. 네네네. 그래서 이제 보수의 결집 그리고 지금 장외투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집하는 양상이 앞으로 계속될 거고요. 강대강 극치에서는 데드크로스와 골드크로스가 왔다 갔다 하는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상도 앞으로 향후 보일 거라고 저는 분석됩니다. 네. 자, 박원석 의원님 시간 많이 없어요. 네. 그 지난 2년이 주로 꽃길을 걸었던 좋은 시절이었다면 앞으로 남은 3년은 뭐 자갈밭 가시밭길 걷게 될 겁니다.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난 2년 동안에는 허니문 아닌 이제 허니문과 같은 그런 심리가 탄핵에 동참했고 문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런 층들 사이에 있었는데 네. 그보다 훨씬 더 민심이 냉정해질 겁니다. 결국 이 민심을 붙잡고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되고 진짜 네. 실력을 보여야 된다.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지금 이제 직면한 과제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또 원내대표 임기를 시작하는 이인영 원내대표의 어깨도 많이 무겁겠어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주영 리얼미터 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내일 5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